어머니,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평생 국밥 팔아 30억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남들 부러워하는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늙고 병드니 그 효심에도 유통기한이 있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작한 가짜 치매 연기. 설마 내 아들이 그럴까 싶었는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가짜 치매 엄마가 효자 아들의 가면을 벗기고 가장 통쾌하고도 슬픈 복수를 감행한 사연. 피눈물로 써내려간 그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없을 때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더니 있으니까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저는 평생 시장통에서 순대국밥을 팔았습니다. 돼지 비린내, 마늘 냄새가 살에 박혀 아무리 목욕을 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살았지요. 남편 일찍 보내고 그 모진 세월 버티게 해준 건 오직 하나뿐인 내 아들, 민수였습니다. 우리 민수 참 착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속 한 번 썩인 적 없었고 장가 가서도 매주 주말이면 꼬박꼬박 찾아와 늙은 어미 어깨 주물러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제가 70을 넘기고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서는 넌지시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그 건물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증여 좀 미리 해주시죠. 제가 잘 관리해서 어머니 용돈 넉넉히 드릴게요. 말은 참 번지르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들의 눈빛이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제 무릎 걱정보다는 제 도장이 어디 있는지를 더 궁금해하는 눈치였거든요. 제가 거절했더니 아들이 순간적으로 혀를 차더군요. 아주 작게, 치타고요. 그 짧은 소리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옆 침대 할머니가 밤새 우시는 걸 봤습니다. 재산 미리 자식들에게 다 넘겨주고 나니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해서 갈 곳이 없어 요양병원으로 쫓겨날 판이라더군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 아들 민수도 혹시 그럴까? 건물 넘겨주면 나를 저 할머니처럼 요양원에 가둬버리진 않을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시험을 해보자고요. 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인지 아니면 내 돈을 노리는 사기꾼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밥 먹다가 국그릇을 엎지르고 며느리 이름을 엉뚱하게 부르고 냉장고에 리모컨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주말 저는 작정을 하고 바지에 오줌을 지린 척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이 퀴퀴한 찌린내를 맡고는 코를 틀어쥐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세상에, 바지에 실례를 하신 거예요?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며 헤헤 웃었습니다. 누구세요? 밥 주세요, 배고파.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싹 바뀌는 걸 봤습니다. 걱정이나 안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짜증, 그리고 혐오감이 뒤섞인 차가운 얼굴. 아들은 곧바로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욕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아들의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번에 말한 성년 후견인 신청 말이야. 이제 진행해도 될 것 같아. 어머니가 오늘 바지에 오줌까지 싸셨어. 요양원도 좀 알아봐주고. 냄새나서 집에는 못 모시겠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새끼가 똥 기저귀 갈아가며 키운 내 아들이 내가 정신줄 놓았다고 생각하자마자 요양원 알아보고 건물 가져갈 궁리부터 하다니요.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아이의 짐을 싸들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 수발을 들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감시였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청소였습니다. 아니, 청소가 아니라 약탈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며 닦아온 자개장, 시장에서 장사할 때 입었던 옷가지들, 그리고 남편 제사 때 쓰려고 모아둔 병품까지. 며느리는 코를 막으며 다 내다 버렸습니다. 여보, 이 냄새 좀 봐. 노인네 냄새가 벽지에 배어서 빠지질 않아. 어차피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다 쓰레기잖아. 식사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군요. 족발에 보쌈, 비싼 초밥까지. 제 앞에는 여전히 식은 죽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식탁 위에 팜플렛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였습니다. 여보, 여기 봐봐. 경기도 외곽에 있는 건데 한 달에 60만 원이면 된대. 어차피 어머니 지금 상태로는 좋은데 가봐야 알지도 못해. 그 돈 아껴서 우리 민준이 영어 유치원 보내야지. 30억 건물주가 갈 곳이 고작 한 달 60만 원짜리 창살 없는 감옥이라니요. 며느리가 제 귀에 대고 어린아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공기 좋고 물 좋은 데로 보내드릴게요.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좋잖아요. 그러자 아들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아, 시끄러워. 여보, 당장 내일이라도 입소 상담받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인감도장. 그거 찾아야 돼. 그거 없으면 건물명의 이전 못해.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도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그 도장부터 챙겨서 아무도 상상 못할 곳에 숨겨두었으니까요. 약이 바짝 오른 아들이 씩씩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도장 어디 뒀어요? 그거 놔줘요. 저는 겁에 질린 척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도장 몰라. 사탕 줘.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부엌에서 설탕통을 들고 왔습니다. 숟가락으로 설탕을 퍼서 제 입에 물리며 살살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달지? 이거 줄 테니까 도장 있는 곳 말해봐요. 기가 막힙니다. 평생을 장사해서 건물을 산 시어머니를 고작 설탕 한 숟가락에 전 재산 넘기는 바보 천치로 취급하다니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열어 제 건물의 1층 세입자이자 법무사 사무장인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씨, 나야. 지금 당장 준비해줘. 내일 아침에 그놈들이 나 끌고 병원 갈 거야. 그 전에 끝내야 해. 내 유언장 공증. 내일 새벽에 진행하자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씻었습니다. 며칠 동안 일부러 안 감아서 떡이 졌던 머리를 감고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쓰레기 봉투에 처박아뒀던 제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전 10시. 제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아들과 며느리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안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아, 누구야? 어머니. 거실로 나온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오줌 지린 바지를 입고 멍하니 앉아 있어야 할 치매 노인이 말끔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소파 정중앙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옆에는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누구야? 저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민철. 세수도 안 하고 뭐하니? 손님 오셨는데 인사 안 드리고. 앉아라. 제 목소리에 서린 냉기에 아들과
며느리는 얼어붙은 듯 멈칫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저는 김 사무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 사무장이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자, 여기 있다. 너희들이 어제 그렇게 밤새도록 찾던 거. 제가 봉투에서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은 건 다름 아닌 제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도장이다. 어머니, 이거 어디 있었어요? 아들은 도장을 낚아채려 했지만 제가 한 발 빨랐습니다. 도장을 제 손 안에 꽉 쥐고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민수야, 이 도장이 그렇게 탐나더냐? 내 애미 똥 기저귀 갈아주는 건 싫어도 이 도장 챙기는 건 좋으냐? 어머니, 그게 무슨 관리? 내 건물 팔아서 내 도박 빚 갚고 내 손주 영어 유치원 보내고 며느리 명품 가방 사주는 게 관리냐? 그리고 나는 저기 경기도 구석 냄새 나는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다 들으셨어요? 편찮아? 그래, 내가 좀 아프긴 했지. 근데 몸이 아픈 거지 머리가 빈 건 아니란다. 내가 미친 척하고 있으니까 아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더구나.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또 다른 서류를 아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라. 내가 글은 읽을 줄 알지 않니?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재산증여계약 해지 및 사회환원 유언 공증서라는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회환원? 어머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외아들인데. 김 사무장이 설명했습니다. 강민철 씨, 진정하세요. 이 서류는 오늘 아침부로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박정심 여사님께서는 본인 소유의 4층 상가 건물 및 토지 일체를 인근 대학병원, 장학재단과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이거 무효야. 우리 엄마 지금 치매라고. 치매 환자가 찍은 도장은 무효란 말이야. 치매? 그래, 내가 날 그렇게 만들고 싶었겠지. 자, 봐라. 어제 내가 병원 가서 떼온 진단서다. 인지 기능 정상, 의사결정 능력 완벽함.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나이 70에 이렇게 총기 좋은 할머니는 처음 본다고. 아들은 진단서를 보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우리 민준이는요? 민준이 유치원비는 어떡하고요? 민준이? 그래, 내 손자 불쌍하지. 너 같은 부모 만난 게 제일 불쌍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오늘부로 이 집 나간다. 이 집도 4명이니까 이번 주 내로 비워라. 어머니,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취소해 주세요. 이 건물 없으면 저 빚쟁이들한테 죽어요.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비는 꼴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놓거라. 더럽다. 내 말대로 냄새나고 더러운 노인네 옷에 내 그 비싼 눈물 묻히지 마라. 저는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김 사무장과 함께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오고 나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작은 빌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평생 살던 넓은 아파트에 비하면 코딱지만 한 전셋집이었지만
마음만은 대궐보다 넓고 편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아들 내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건물이 날아가니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그 잘난 며느리는 빚더미에 앉은 남편 못 산다며 아이만 두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빌라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덥수룩한 수염에 술 냄새를 풍기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제가 치매 연기를 할 때 쉰내 나는 죽 한 그릇 던져주던 그 입으로 제 끼니를 걱정하더군요. 그래, 나는 아주 잘 먹고 잘 산다. 너는 빚쟁이들 피해서 밥은 먹고 다니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제 저 갈 데도 없어요. 저 좀 받아주세요. 여기서 엄마 모시고 조용히 살게요. 아들은 현관문 턱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민수야, 돌아가라. 여기는 내가 쉴 곳이 아니다. 엄마, 저 진짜 갈 데 없어요. 그래. 차라리 밖에서 고생 좀 해봐라. 남의 돈 무서운 줄도 알고 세상 무서운 줄도 알아야지. 내 나이 40이다. 사지 멀쩡한 놈이 왜 갈 데가 없어? 막노동을 하든 식당, 설거지를 하든 내 손으로 땀 흘려 밥 벌어먹고 살아. 그렇게 살다가 내가 100만 원이라도 내 힘으로 모아서 민준이 데려올 능력 되면 그때 다시 찾아와라. 그때는 내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사주마. 저는 매정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이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건물을 대학병원과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기부식 날 병원장님이 제 손을 잡고 고개 숙여 인사하더군요. 제 이름 석자가 박힌 병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 지금 배달일 해요. 오토바이 타고요. 낮에는 택배 상하차하고 밤에는 배달해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밥 사 먹으니까 밥맛은 좋네요. 그 말을 듣는데 콧날이 시큰했습니다. 그래, 몸 조심해라. 다치지 말고. 네, 어머니. 저 열심히 살아서 민준이 다시 데려올게요. 그리고 나중에 떳떳해지면 그때 진짜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는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비록 30억 건물은 없어졌고 아들과는 떨어져 살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해 먹고 가끔 복지관 가서 노래 교실도 다닙니다. 어제는 시장에 가서 꽃무늬 블라우스 하나를 샀습니다. 평생 몸빼 바지만 입던 제가 거울 속에서 화사하게 웃고 있더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내가 바로 서야 자식도 바로 섭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70이 넘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이겨야 자식이 삽니다.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 존엄을 지키고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것. 그래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동시에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탐내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은 손님입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손님이지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맛있는 걸 드세요.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읽어주는 야담 도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